이건 형체가 없어요. 자꾸 하마스를 무장단체라 부르시는데 무장 조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마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자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마스가 괴멸된다고요?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조직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하마스 본부는 가자 지구에 없거든요. 네. 카타르에 있습니다. 하마스 괴멸이라는 말도 다소 어폐가 있다. 과거의 중동 전쟁을 자꾸 떠올리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더티 워, 더러운 정규전과 비정규전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항상 분쟁의 그 충격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거다.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이제 공격이 시작됐으니까 내일이면 이제 만 3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길어지나 싶은데 아직 뭐 초입 같기도 하고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뭘 주목해야 될까요? 예, 25일경부터 네.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했고, 네. 또 그때 그 가자 지구의 일부 그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기갑 전력, 전차, 장갑차가 네. 가자 지구의 철책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도저가 가가지고 통로를 개척하고, 이거는 아마 대규모 지상전에 대한 전초 상황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곧 이스라엘 군이 대규모로 가자 지구, 특히 가자 시티 쪽, 그 북쪽 지역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거의 예고가 된 상황이고, 예. 지금 작전은 그걸 위한 어떤 예비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지상전이 임박했다. 이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예. 진짜 전쟁은 어쩌면은 이전과는 달리 지금부터 아주 결정적 전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일부 지역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지긴 했는데 그렇죠. 앞서 이제 지상전 언급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양측 군들 지쳤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황 지금 시점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굉장히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지휘부의 상당수가 전사한 걸로 네. 보여지고, 또 일부 여단의 그 주요 뭐 어떤 그 정보 전략 이런 어떤 그 하마스의 심장과 동맥을 예. 차단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습을 조금만 더 강화해서 이제 저항 의지를 말살하고 그러고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마스의 병력이 가자 지구에 추산하기는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설령 지휘부, 말하자면은 이게 이스라엘형 참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갖다가 그 무력화하고 그 제거한다고 했지만 네. 여전히 그 잔여 병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 전역에 광범위하게 그 구축된 지하 터널, 네. 또 건물 곳곳에 설치된 어떤 매복, 예. 그다음에 급조 폭발물이라고 IE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이란 이라크 전 때 미군을 괴롭히던 사제 폭탄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참 뭐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조금 민간인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도 네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전이 시가전 양상으로 이런 가능성을 다 고려 했을 때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겠냐. 이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조금 양상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교수님, 저도 뭐 다른 데서 이미 전쟁 발발 초기부터 네. 우리 몇 분 중동 연구가 그리고 또 군사 관련 쪽으로는 특히나 우리 김종대 교수님 많이 다른 매체에서 모셔서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걸 갖다 얘기하기에는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압축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누가 생각해도 하마스의 도발은 이스라엘과의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왜 했을까 하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 전쟁에서 지금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주민들이 그 우리 일반인들의 그 고충이나 그 사람들의 그거는 뭐 차치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전쟁 상황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윗선에서의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지금 해결 의지가 미국이나 네. 이스라엘이나 하다못해 그 주변 아랍국들에게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네. 지금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건지 그 예.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라고나 네. 할까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할 때는 통상 전쟁이 끝나고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10월 7일 날 상황은 네. 하마스의 본래 전쟁 목표를 넘어선 결과가 나왔어요. 좀 예, 지금까지 그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들을 보면은 저기 장벽을 넘어서 네. 소규모 인질 정도를 붙잡아서 바로 퇴각하는 걸 계산했는데 그런데 하마스 예상보다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뚫려버렸다는 거죠. 너무 쉽게 뚫리고 초기에 희생도 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 하마스 그 전투 요원들이 이제는 통제되지 않게 작전의 어떤 그 범위가 네. 마구마구 확대됐고 네. 이건 사실 이스라엘의 방어 실패, 정보 실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연결되면서 초기의 그 교전 양상이 매우 확대됐습니다. 피해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하마스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러지만은 서방과 이스라엘의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심, 그다음에 쉽게 뚫린 방어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제 과도한 목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충동이 이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다시 인질을 한 200여 명 붙잡고 예. 가자지구로 돌아갔는데 지금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네. 이것에 대한 반격을 하고 그 이제 저기 하마스를 괴멸하려는 쪽으로 네, 네. 전쟁 목표가 설정되다 아예 보니까 지워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이게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서 대부분 끝나요. 그래야겠죠. 보통 그랬고. 네, 보통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항복 선언이나 굴복을 하고 어느 정도 제한적 목표만 달성하면 전쟁이라는 건 끝나게 마련인데 유독 이 전쟁은 상대방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실존적 투쟁이 돼버렸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자체를 부정하고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 자체의 영원한 괴멸, 예. 그래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쟁 목표가 너무 극단적인 양상까지 가서 네. 언제 끝나겠냐고 하는 그 질문이 답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대부분 목표가 분명하고 거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맹목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하기가 상당히 좀 저로서도 두렵고 또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예. 누가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까? 이득은 일단은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참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목이 있는데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예. 이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한 말이 이겁니다. 중동이 20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왔다. 전쟁 나기 20년 며칠 만에. 전에. 예. 네네네. 그때 그 사우디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그 협상이 무르익고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UAE하고 관계 정상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20년이었죠. 1920년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 예. 4년 차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동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 네. 그다음에 가장 낙관주의가 최정점에 달한 시기에 터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미국은 급격한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영향력과 지도력에 대한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익을 본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역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러시아 대통령이다. 러시아가 벌써부터 이 공간은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아주 교묘한 전략이 이미 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 그 하마스의 지도자하고 이란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외무 차관하고 이미 그 다자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 하마스, 이란 자국으로 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규탄 성명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금 집중력이 오늘 흐트러지고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오늘 벌어진 상황입니까? 26일 날이니까 어제 어제. 네, 어제 벌어진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위기에 처하고 자유주의 연대가 균열이 생기면 푸틴은 전략적 이익을 얻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중동 사태와 연결된 러시아가 벌써부터 이제 그 뭐 속되게 말하면 먹고 들어간다고나 할까 예, 이런 어떤 측면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시진핑도 어떻게 보면은 또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미국과 자유진영의 좀 위기, 그 반대편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어떤 전략적 반사이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전쟁 상황을 둘러싸고 각 주체들도 그렇지만 이해관계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언급해 주셨는데요. 미국부터 한번 보죠. 일단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지상군 투입을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한 지지난주 주말쯤에 전 세계 언론은 다 주말에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간다고 기사들을 썼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 그게 믿기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10월 8일부터 18일경에 그 급히 텔아비브를 방문해가지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8시간 만에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잠시 소강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만료한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쏟아지면 분위기가 다시 좀 교착 상태로 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만 봐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굳건하며 지상군 투입에도 미국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다시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사가 나올 무렵이 불과 엊그제 그 이스라엘 지상군이 최초로 가자지구 철망 안으로 기갑 전력이 밀고 들어간 그 시점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제 인질 구출이라든가 대규모 어떤 인도적 위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넘어 중동 전체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다소 좀 저 네타냐후 총리에게 만류하는 입장이었다고 보여지고 지금에 와서는 워낙 이스라엘 입장이 강경하니까 그렇다면은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라는 이런 유보적인 입장으로 점차 변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도 거듭 확인하는 게 지상정 작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제 교수님과 한 뭐 40분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이게 복잡한 얘기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그 팔레스타인 쪽 간의 그 역사적 갈등이나 이런 것까지 하자면 이게 뭐 몇 시간도 부족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희 채널이 결국은 이제 경제 내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영향인데 아직까지는 사안에 비해서 이렇게 당장 뭐 예를 들면 유가가 이런 일이 터지면 유가가 막 급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최근 증시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쟁 때문이라고는 그렇게 뭐 한 줄씩은 씁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팔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쟁 초기부터 미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한 측면이 뭐냐면은 지중해에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전개도 돼서 두 대의 항모 전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휘함이 또 출동을 했거든요. 미군 해군 전력의 사실 절반은 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가용한 전력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란을 억제하기 위한 중동에서의 어떤 그 질서 현상 유지 차원에서 간 거라고 봐야 되겠고 사실 이란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경하던 이란이 이제 본인들은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단지 이란의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란과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데 액시스 오브 레지스턴스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화된 다양한 무장 단체들 대리인이 저기 그 소규모 교전을 하는데 이란은 거기에다가 우린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섰어요.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보면은 어느 정도 큰 전쟁에 대한 위기는 관리가 되고 있다. 근데 미국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이라크 민병대 이게 이제 네네. 이란 쪽의 민병대 혁명 수비대 지원을 받는 그리고 지금 또 오늘 나왔던 시리아 공습은 또 뭔 얘기입니까? 이건 이제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미군의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기지가 있죠. 예, 기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 하삼이라는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공군 기지에 네. 이라크에 있는 무장 단체 네. 거기서 드론을 날려보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게 터지니까 시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또 시리아 미군이 공군 공격받은 기지에서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무장 단체들에 대해서 이란은 직접적인 어떤 지휘 통제를 하는 건 아니라 그러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건 이란의 어떤 일종의 심리적 기만술이지 실제 이란 혁명 수비대 통제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요 점이 가장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예. 이 후티 반군이 최근에 드론을 3대 날려보냈는데 지중해에 있는 미국 구축함이 그 드론을 요격시켜 버렸어요. 네. 문제는 3년 전에 예. 예멘의 후티 반군이 드론 3대를 사우디 정유 시설로 날려보내 자폭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게 아람코 엄청난 시설이 충격이었거든요. 파괴되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디로 날려보낸 것이었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 분석이 안 돼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관심사는 서한지구입니다. 예. 웨스트뱅크라고 얘기하는 서한지구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위와 무력 충돌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심했을 때는 이제 지난주고. 네. 그런데 어제 오늘 25일부터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어떤 폭풍전의 어떤 전야인지 실제로 저항 의지가 말살된 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레바논 쪽에서 헤즈볼라의 공격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로켓 공격이 거의 지금은 어제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에 주는 신호는 확전의 위험이 상당히 관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 예. 다만 이스라엘의 이제 지상군 투입이 전면전이 시작이 됐을 때 네. 그때도 이런 어떤 관리가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 현재 수준으로 이 점인데 저는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조금 더 격화될 위험이 주변을 내서 무장 단체들 간에 또 경쟁이 있습니다. 다 이란 혁명 수비대 지원을 받는다 그러지만 자기들의 존재감을 또 과시하기 위한 무장 단체 내 모험주의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의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 그런 면에서 경계를 늦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인데 이게 들어가 보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아니냐 이런 시각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혹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요, 이거는 이란이 일단은 트럼프 바이든 정부에 오면서 계속 고립화의 길을 걸어왔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UAE하고 관계 정상화된다는 데 대해서 더더욱 어떤 본인들의 네. 위기감은 커져왔다. 그런 점에서 이란은 이 중동의 판을 보다 조금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상 변경하고 싶은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마스에 대해 가지고는 이란은 여전히 어떤 굳건한 스폰서로서 무기와 훈련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이건 분명해 보이고 그 외에도 중동에 어떤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어떤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붙으면 이젠 수니파 시아파를 초월한 범아랍주의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니파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규탄했던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컨대 카타르 같은 경우는 전쟁 초기에 네. 이스라엘 규탄 성명을 아예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마스 본부가 카타르에 있어요. 이게 네. 지금 미국 외교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이에요. 네. 오히려 알자지라 같은 방송을 예. 봐도 확실히 반유대주의 방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종파를 초월한 범아랍주의가 등장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위험이 커진다. 이런 계산이 지금 있는 것이죠.
교수님, 네. 예전에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대전이라는 것은 1차, 2차 세계 대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은 마지막이 73년이었으니까 지금 50년 만에 이게 제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느냐, 네. 이러다 마느냐, 이러다가 이제 또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다 이제 장난치다 뭐 3차 대전. 그거 한다고 네. 끝까지 가는데 이거 좀 과한 건가요? 아니면 역사라는 것이 이러다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의도했건 안 했건 그렇게 번질 수도 있는 것인가? 네, 이번에도 아까 제이크 네. 설리반 그 안보보좌관의 이야기를 들려들었습니다만 마치 9.11 테러처럼 전혀 예상 못했던 가운데 벌어져서 심각한 초기에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도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은 네. 워낙에 SNS 시대에 접하는 매체나 정보가 많다 보니 그렇죠. 진짜 CIA나 하마스 모사드가 몰랐을까? 네. 뭐 9.11은 또 소위 뭐 옛날부터 또 9.11이 있죠. 미국 자작극 예.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걸 네. 뭐 그걸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데. 네. 근데 그 지금 이게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에 있었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중동 전쟁을 할 때는 네. 그런 양상의 전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느냐 주로 질문은 이쪽으로 몰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예.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요. 예.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전쟁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황이 장기화되는 거. 예. 이걸 회색지대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거 비슷하게 돼가는 거 거기는 아닙니까? 전면전이죠. 전면전이고. 거기는 뭐 이 러시아는 군사작전이라고 합니다만은 명확히 국가급 전쟁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전쟁 양상은 하나의 어떤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라든가 사이버전, 금융전, 네. 그다음에 가짜 뉴스에 의한 심리전,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재앙 또는 선박 납포 또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 같은 데 있는 석유 화학 시설 네. 이런 데가 주로 표적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규군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국가도 아닌 무장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그 2006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레바논 전쟁입니다. 네네네. 그때는 레바논이 전쟁한 게 아니에요. 헤즈볼라가 한 네.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양상은 과거의 중동 전쟁 양상하고 확연히 다른 어떤 비정규전 또는 비대칭의 양상으로 가면서 실제 전쟁의 규모는 작지만 네. 충격은 큰 이런 어떤 그 새로운 현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냐? 그건 군복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군인이 대규모 부대로 대부대가 하는 전쟁이고 지금의 앞으로 21세기에 나타날 전쟁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 복잡하고 다양하며 심리적인 충격을 노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어떤 그 분쟁의 심리적인 충격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네. 소규모 테러 이렇게 되면 전쟁도 아닌 것이 평화도 아닌 것이 결국은 어떤 그 중동의 질서에서 상당히 어떤 그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이런 9.11 방식의 그 교전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형체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군사 조직이고 어디 예컨대 하마스만 하더라도 네. 자꾸 하마스를 무장 단체라 부르시는데 무장 조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마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자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본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마스가 괴멸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 조직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하마스 본부는 가자 지구에 없거든요. 네. 카타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양상을 보면은 하마스 괴멸이라는 말도 다소 어폐가 있다. 이게 어디까지가 그 존재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지 경계선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현대의 양상은 네. 과거의 중동 전쟁을 자꾸 떠올리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더티 워. 더티워. 예. 더러운 정규전과 전쟁. 비정규전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항상 분쟁의 그 충격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거다. 이건 가능해 보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리해 주시는 어떤 2.8 전쟁이 흘러갈 양상, 전망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큰 맥락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지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28 전쟁에 우리가 시야를 국한하면은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게 지금은 어떤 중동 전체의 이익과 질서, 법과 질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지금 그 점에서 전략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번에 중동 평화 정상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동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또 주요국인 이란도 빠진 상태에 진행되다가 거의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단연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랍의 질서 자체를 고민해야 될 국제 질서의 어떤 그 하나의 경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동에서의 그 팔레스타인이 자치 국가가 되는 두 개의 국가론이 유효한가? 또 이런 것들을 아랍과 세계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 실행이 안 된 거니까 그 가자지구 점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자지구에 이후에 어떤 법과 질서가 확립될 것인가 여기까지가 그 관심범이고 거기서 전쟁의 양상이 이후에 파급 여부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중동 평화를 위한 생산적 대화나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의 대안이 나와야 우리가 좀 이후에 뭔가 좀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지 지금 완전히 이거는 그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국제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주범은 무정부 상태, 이 아놈이거든요. 폭정보다 무서운 걸 우리가 무질서라고 보는 것인데 이 중동의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로서. 그렇다면 분쟁의 규모는 작지만 또 양상은 전쟁이 아니라 그러지만 갈등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장기적인 좀 시각을 갖고 중동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경 정책 또 지상군 그 투입 정책이 일단 보복을 외치고 있는데 네. 보복은 감정이고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전략은 법과 질서예요. 예. 어떤 가자지구에서 사회를 원하느냐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자비한 공격과 보복 그 자체는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금 지상전 이후에 아직까지 그 대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는 이 갈등의 어두운 측면이자 비극적인 측면이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언론 매체도 이렇게 보면은 소위 뭐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나누기도 하고 비주류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도 또 색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SNS 전성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접하는 매체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보면은 국내에 올라오는 꾸준히 올라오는 매체들 중에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컨텐츠가 있는 반면에 맞아요. 일방적으로 또 러시아를 편드는 28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굉장히 무조건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선이다. 팔레스타인은 악이다 하는 컨텐츠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좀 혼선을 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하마스 지도부는 언제 공습이 오고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미사일 올지도 모르는 가자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카타르 5성 호텔에서 널널하게 이러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기사가 오면은 일단 하마스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또 이스라엘은 또 들어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 갖다가 혹독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다루면은 이건 또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제 반감이 생기고 전 심하다 하는 건데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보복이든 뭐든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정치 세력들 이제 위에서 힘을 허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명분인 것 같고요. 불쌍한 건 어쨌거나 주민들이고 국민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 우리도 이제 참 혼란스러운데요. 볼 때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시장 쪽으로 와서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최근에 우리 또 윤 대통령께서 또 사절단 이끌고 지금 가서 꽤나 많은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갖다가 가져왔다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묻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우디가
우리하고 MOU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뭐 일개 기업의 MOU도 아니고 정부와 정부 사이의 MOU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는데 저쪽에 일이 커진다면은 지금 이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사우디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뭐 네. 예컨대 미래 수소차 개발이라든가 네. 에너지, 환경, 그다음에 건설, 인프라죠. 그다음에 네옴시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쟁과 관계없이 순수한 경제 활동이니까 평가해줄 측면이 많다고 봐요. 네. 근데 이번에 사우디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긴급히 절박하게 연기하지 말고 꼭 오라고 한 거는 이 전쟁 통해. 그거는 무기 거래입니다. 사실은 방산 계약이 훨씬 네. 이게 더 네. 시간적으로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무기 체계의 명칭이 나오는 것만 봐도 보통 하마스와 같은 무장 단체들의 로켓포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 무기를 딱 찍어서 얘기하거든요. 아, 예. 그게 바로 천궁 요격 예.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일부 지상 장비. 근데 이거는 급한 거예요. 네. 아니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폴란드가 얼마나 급하게 우리나라 무기 요구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카타르, 사우디가 다 방산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만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 방산 협력 무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 협력은 경제 협력이고 무기 거래는 무기 거래인데 제 생각엔 이원화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원화하는 게 이걸 다 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가 않고. 네, 실질적으로 이원화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무기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방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을 보내서 이왕이면은 이 지정학적인 민감성을 좀 줄이면서 하는 게 좋고 반면에 이런 경제는 기업인들을 다 데리고 갔으니까. 재벌 대표들 다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국익을 취하는 건 그거대로 이렇게 또 좋은 포장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국가 간의 관계가 한꺼번에 바뀐다 그러는 사례가 UAE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2기를 팔고 거기에 또 군사적인 협력을 갖다가 강화해서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UAE 같은 경우에 민감하기 때문에 밖으로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우디, 카타르도 엄연한 어떤 하나의 이슬람 지하드나 어떤 하마스의 영향권에 있는 그 세력들 무장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 거래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한 영역에서 좀 그에 맞는 절차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경제협력은 그런 제한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그럴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금 이원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기거래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스라엘 군의 주장에 따른 겁니다만 하마스가 7일에 한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을 했다. 이란산 무기를 사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입장상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인 커넥션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야 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또 구소련의 무기를 모태로 해서 같이 무기를 개발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북한 무기는 상호 운용성이 매우 뛰어나고 당연히 군사 교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80년대부터 북한은 미사일을 중동에 수출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군사 고문단까지도 갔으니까 이거는 둘의 관계는 가히 우리가 제론의 여지가 없는 관계인데 이 무장단체에서 북한산 무기가 발견된 거는 극히 일부 로켓포입니다. RPG-7이라고 하는 이 휴대용 로켓에서 같은 게 북한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흘러 들어간 경로는 이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서 이 무기들을 공급해주는 허브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기묘한 그림이 나타나는데 남북한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둘 다 큰 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 무기끼리 충돌하게 생겼고.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이제 중동에서 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남북한이 한반도 냉전을 지금 세계에 수출하는 어떤 전쟁 수출하는 국가처럼 돼버렸는데 이건 매우 조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측면이다. 그래서 이 북한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뭐 세계 거의 최정상급의 그 재고를 갖고 있고 또 재래식 전력이 이제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북한은 이것을 기회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중동 사태도 어쩌면은 또 하나의 기회의 창문을 여는 어떤 중요한 주변 정세의 격변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네. 예, 네. 그게 네. 북러 밀착의 예. 이유가 됐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폭력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의 공급망. 공급망, 그 무기의 공급망이 예. 재편되고 있다. 예. 그런데 북한은 부동의 큰 손이다. 이 점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아요. 북한은 부동의 큰 손이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방산업계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게 네.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업종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예. 게 우리가 이제 그 대규모 군대의 상시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보니 아무리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군수 기업을 다시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 해도 한국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포탄을 유럽에서 생산하면 발당 많게는 600만 원, 700만 원 원가가 나와요. 한국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요.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실전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무기라는 점. 이 점에서 거의 뭐 재래식 무기의 무장이 해제되다시피 한 어떤 유럽의 방산 기업하고 비교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슬픈 얘기지만은 또 공교롭게도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올해 잘하면 200억 달러 수출 계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많아봤자 뭐 한 20억 달러, 30억 달러 예. 이러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안보 질서에 중요한 어떤 그 기반이 되는 무기 체계에 우리도 지금 큰 손이 돼 있는 것이죠. 오늘 뭐 또 뜬금없이 또 리커창 전 중국 총리 사망 소식도 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중국은 뭐 경제 상황은 저희들이 봐서는 뭐 제코가 석자인데 부동산 업계 뭐 폭망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와중에 중국이나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10월 7일 날 첫 도발이 있고 예. 나서 미국이 바로 중국한테 협조해 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거든요. 네. 중국이 하마스를 규탄하지 않는 데 대해서 미국이 초기에는 대단히 실망했지만 자금의 중동 사태는 매우 심상치 않다고 보고 중국도 중재에 나서 달라. 네. 이렇게 미국이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런 의사 표시하지 않았나요? 두 국가로 가라.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 전 세계가 모두가 두 국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아, 모두가 그걸 예, 원한다. 다 원하는데 누구도 말로만 하지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는 진정성이 없단 말이죠.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1993년에 두 국가로 가기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엔 2차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약속을 했죠. 그랬죠. 30년째 안 지키잖아요. 30년째.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국도 두 국가를 지지하고 전 세계가 다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또 그렇군요. 돼서 중간중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인가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안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지나치게 기계 정보, 뭐 드론이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데만 의존하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더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위성항법이 GPS가 있는 차량 몰고 다니다 보니 길 보는 눈 다 멀어버렸어요.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그렇게 예, 되는 좀. 거예요. 지금의 진짜 안보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정말 안보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것처럼 더 이상 중요한 안보는 없다. 네. 자꾸 힘을 보여주고 무장을 한다 그러지만 무장이 모자라서 저렇게 당한 거 아니다. 상대방을 아는 거. 역시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라는 백전불태. 예, 이걸 잊으면은 항상 안보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듣고 오늘 긴급 진단 일부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